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오늘 한성원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김건희 여사가 오늘 구속 후 두 번째 특검 조사에 나섰는데 이 특검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혜성 씨도 함께 소환했습니다. 대질신문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직접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선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셨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전달할 수 있습니까? 명품 가방이랑 목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2022년 들어오셨는데 예, 김건희 여사가 오늘 이제 두 번째 구속 후에 특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필 그 통일교와 문제, 또 건진법사 문제, 그리고 또 김혜성 씨,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와의 연관성을 좀 캐묻기 위한 것인지 동시 소환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좀 갖는 거죠? 일단 김건희 씨는 좀 진술을 거부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김혜성 씨라든가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대에 부르면 김건희 씨가 어떤 진술을 할지도 모르고 김혜성 씨가 어떤 진술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약간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후에 조사를 하면 진술을 맞추고 예. 또 특검이 물어봤던 걸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부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 예. 또 기억이 없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진법사 측 변호인들은 그런 걸 이미 예상하고서 자신과 김건희 씨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을 찾아가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특검이 아무리 같은 시간대에 소환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입을 닫으면은 뭐 건진법사를 부르든 김혜성 씨를 부르든 또 뭐 통일교의 그 누구를 부르든 서희건설의 뭐 이모 회장을 부르든 의미가 없다. 그렇죠. 진술을 뭐 맞출 게 없잖아요. 예. 김건희 씨가 진술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진술을 가지고 김건희 씨를 추궁해야 되는 것인데 김건희 씨가 답변을 안 해버리니까 사실상 추궁이 어렵다는 측면이고요. 도이치모터스 같이 증거라든가 진술이 차고 넘치면 예. 김건희 씨의 진술은 그렇게 필요 없거든요. 근데 건진법사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달했다는 목걸이 같은 경우는 목걸이 안 줬다는데 분실했다는데 그러면 그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을 캐기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입을 닫으면 뭐 이 관련자들 동시 소환한 게 의미가 없는데 특검은 왜 그러면 동시 소환을 한 겁니까? 사실 이렇게 동시 소환을 했을 때도 한편에서는 이제 대질 신문을 전제를 한 것이다. 이 세 명이서 한꺼번에 조사를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구속 상태에서 관련자들이 함께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혹시라도 진술 하나하나에 모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압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질 조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예. 물론 뭐 특검 측에서 이러한 방식도 고려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이게 전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예. 그렇다면 결국 동시에 이제 수사를 진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다른 이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 순차적으로 이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된 혐의점들에 대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차례대로 또 전달이 되고 이후에 다른 관계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예. 이 조사에 미리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요 핵심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동시에 사건을 수사하니까 이렇게 외부에 조사되고 있는 내용들이 알려질 그런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예. 이 점을 노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또 한편으로는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야 이제 진술 거부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됐던 거고 예. 그렇다면 이제 결국 김예성 씨라든가 혹은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동시에 조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진술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점이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았나. 뭐 이런 방면들도 충분히 고려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뭐 유력 정치인들이 대부분 비슷한데 검찰 조사하든 특검 조사하든 진술 거부를 하잖아요. 그것이 향후에 있게 될 재판에서는 어떻게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까? 아니면 뭐 유불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서는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사실 조금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 예.
이제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들이 수집된 상태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 피해자의 진술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입증이 된 상태면 사실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추후에 재판 결과에는 본인에게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히 실체 관계가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했고 이것은 뭐 실체 관계를 숨기기 위한 태도이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였다라고 해서 양형에 있어서 이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사 단계에서 이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예. 한다면 사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진술 거부권을 고민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섣불리 진술을 했다가 예. 추후에는 그 진술이 또 모순점으로 확인이 되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가능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매하게 판단을 받고 있다, 애매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추후에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 단계에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수사기관에서 과연 확보했던 증거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적인 변론을 예. 수립하는 것이 사실은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사안들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이제 독자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이제 법률 대리인들의 조언을 받아서 아마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뭐 그거는 이제 피의자들의 이제 방어권 차원에서 충분히 뭐 납득이 되고 용인이 되는 거니까 그걸 뭐라 할 건 아닌데 최경철 의원님, 전 그게 궁금해. 김건희 여사의 이제 심리적 상태. 왜냐하면 특검의 소환에 응했잖아요. 응해서 구속이 됐고 그리고 다시 조사받기 위해서 와라 그러면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조사실에 들어가면 진술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아예 특검이 소환을 하면 나 안 가겠다. 구치소에서 안 나가겠다. 이렇게 버티는 것과 부르니까 내가 가긴 가는데 지난 1차 소환 조사 때도 그랬고 지금 오늘도 그렇고 대체로 진술 거부권을 대체로 쓰면 왜 굳이 소환에 응하는 걸까? 그냥 구치소에서 안 나가겠다고 하면 더 되는데 굳이 왜 나가서 진술 거부권을 쓸까? 이 심리 상태는 뭘까? 출두하는 것은 여론의 동향을 보는 거죠. 출두를 하지 않으면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갖기 때문에 예. 죄를 짓고도 출두조차 안 하고 조사조차 안 받네. 이런 부정적 여론을 일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러나 출두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저것은 뭐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이죠. 지금 보통 수사기관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거든요. 예. 이게 말꼬리를 계속 잡고 늘어지면서 진술에서 여러 가지 약점을 잡아내서 결국에는 방어권을 무너뜨린 뒤에 자백을 받게 하는 게 이게 뭐 상투적인 수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괜히 말 많이 해서 결코 좋을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출두는 하되 말은 하지 않는다. 예. 그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의 뭐 방어권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자체가 나는 별로 죄가 없는데 예. 결국에는 뭐 정치적인 수사이니까 결국에 이렇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도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 지지층들은 아마 굉장히 좋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술을 계속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씨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에 부여했던 그 영장에 적었던 적시를 했던 혐의가 16가지라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전성배 씨하고 이 김예성 씨를 동시에 부른 그 주된 혐의는 뭡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분들을 불렀고 왜 김 여사를 동시에 또 두 번째 소환 조사했는지 어떤 연관성을 찾으려는 것인지. 일단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통일교 측에 청탁을 전달했죠. 예. 캄보디아 메콩강 사업에 있어서 원조 기금을 늘려달라. ODA 자금. 예, ODA 자금. 근데 실제 수백억이 늘어나요. 그리고 또 모 방송사 인수를 좀 도와달라. 그리고 어떤 행사에 좀 참석해달라든가 또 통일교의 위상을 좀 높여달라는 취지의 어떤 얘기들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실제 메콩강 사업 같은 경우는 ODA 자금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가 대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대가가 뭐냐 했더니 한 2천만 원 상당의 명품백,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 그리고 뭐 천수삼 농축액 이게 전달됐는데 건진법사는 분실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면 또는 전화 녹음 통화 내용을 보면 농축액 이거 마셨다는 거예요. 예.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명품백과
먹거리도 당연히 전달되지 예. 않았겠어요. 그렇게 예상하는데 안 받았다라고 하고 건진법사는 분실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특검에서 이 건진이 아파트 출입기록,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아파트 출입기록 그리고 통화 내용 예. 이런 것들과 다 해서 동선까지도 다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추궁을 할 것 같고 건진 법사가 아마 부인한다라고 한다면 영장이 청구될 것 같아요 오늘. 예. 대신 김건희 씨는 어차피 영장이 발부됐고 건진이 안 줬다라고 하니까 자신은 안 받았다라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오늘 도이치모터스도 아직 수사가 끝난 줄 알았더니 이 부분까지도 수사를 한다라고 해요. 8억 원 정도의 수익 그리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그 이익 분배가 그 주가 조작 세력들에게 한 40%가 전달된 거 수표가 출금됐네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몰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거 인멸이 확인돼서 구속이 됐지만 이제는 기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가 진술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보강 작업을 해야죠. 예. 어차피 20일 내에 기소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로비를 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잠시 뒤에서 다루게 될 오늘 이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를 갖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김혜성 씨는 그냥 모빌리티 렌트카 업체 유력 기업들 금융권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데 과연 왜 투자를 했을까? 그 연관성을 밝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알려지기로는 김건희 씨의 그런 일가에서 자금을 관리했다라고 해서 심지어는 집사라고까지 불리고 본인은 있는 집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본인은 부인을 하고 예. 있고 또 언론에서는 집사라는 표현까지도 쓸 만큼 어쨌든 자금 관리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지위에다가 이제 본인이 설립에 관여한 그 렌트카 업체가 일단 기업 실적이라든가 혹은 기업의 그런 사항들을 봤을 때 예. 대기업들로부터 180억 이상의 투자를 받을 만한 규모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들로부터 180억이 넘는 투자 자금을 받았으니 과연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은 아닌가? 일단 김혜성 씨 입장에서는 그런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주장을 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업들의 투자 과정에서 예. 김건희 씨의 어떤 역할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까지도 특검에서는 보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구속영장에는 국제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특검에서 결국 칼 끝을 노리고 있는 곳은 이제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성배 씨 그리고 김혜성 씨 외에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다른 혐의가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서희건설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 과연 이게 뇌물죄가 될까?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서희건설과 관련된 의혹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창 기도의 모습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이봉관 회장님과 기도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큰 힘과 용기를 주고 국가 번영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소중한 말씀을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가 조찬 기도에 가가지고 참석을 해서 이렇게 축사 내지는 기도를 같이 하는 거는 전직 대통령들도 다 한 거니까 저것 자체만으로는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지금 논란이 될까? 저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앉아 있으니까 결국 저 이런- 자리에 서희건설 예. 이봉관 회장이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그런 의혹이 있는데 저는 청와대에 출입해봤습니다만은 국가조찬기도회는 대통령께서 자주 가시는 행사입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자들도 제일 싫어하는 행사인데 따라가기가 왜냐하면 새벽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한 6시, 7시 저도 가봤는데 6시, 7시 시작하려면 기자들이 새벽 5시쯤에 가야 되는 거죠. 예. 그건 가장 힘든 그 행사인데 그만큼 대통령께서 열심히 가시니까 예. 기자들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조찬기도에 가시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봉관 회장이 왔는 것 같고
그러나 이봉관 회장이 제가 볼 때는 목걸이를 주고 청탁을 한 것은 큰 사위 예.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했던 분 그분만 청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런 것까지 뭐 세세하게 이렇게 청탁을 하다 보면 예. 너무 이게 자기도 조금 민망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 조창기도에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도 총리실도 출입해 봤습니다마는 총리실 비서실장은 매우 좀 정치적인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기 임명한 것은 아마 목걸이와 관련이 매우 컸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께서 저 목걸이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대통령께서 결정을 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냥 뭐 그 부인이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요? 뭐 알아볼게. 뭐 이렇게 해서 임명이 된 것 같은데 목걸이 수수 사실을 대통령이 알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법조인인데 목걸이를 집사람이 받았는데 내가 그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면 이건 결국에는 나중에 사법 처리될 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이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조창기도에도 뭐 목걸이 수수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어쨌거나 목걸이 수수 그리고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임명 이것은 예. 김건희 여사의 좀 주도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아마 추측을 합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갈리는 거거든요. 이제 최경철 위원과 이승훈 변호사께서 갈 텐데 이거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당시 국한 조찬 기도회 회장이셨죠, 그렇죠? 이 행사를 주관하는 분이셨고 대선이 끝난 직후에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여사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집 지하에 있는 지하 식당에서 만나서 아주 고가의 목걸이를 전달을 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 내외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했고 김건희 여사가 꼭 참석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방금 보신 화면처럼 실제로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요. 자, 이게 무관한 건가? 목걸이하고 무관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다 국가조찬 기도에 참석을 했으니 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목걸이의 대가로 그러면 이런 이봉관 회장의 부탁을 들어준 거냐?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설득해서 같이 간 거냐? 이 대목에서 해석이 갈리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는 확실한 것 같아요. 받으면 확실하게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거리를 받았기 때문에 조찬 기도회를 간 거죠. 예. 어떤 사람이 조찬 기도회를 주도했느냐? 이봉관 씨가 주도하는 조찬 기도회에 간 거예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가서 이봉관 회장님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해주면 거기에 기도에 오신 분들은 이봉관 회장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관계에 있구나. 예. 좀 뭔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뭐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봉관 회장이 예. 원하는 것이었을 것 같고요.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귀걸이에다가 브로치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1억이 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사위가 전직 검사인데 바로 비서실장이 되잖아요.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예. 그러면 이것도 대가에 대해서 정확히 실행해 준 건데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씨가 이렇게 받는 모습들을 보면 먹거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그 받으면 확실하게 대가가 있어요. 통일교에 대해서도 대가가 있고 이분에 대해서 대가가 있는 예. 거 보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검찰총장 시절에도 너무 이런 것들을 쉽게 받고 쉽게 대우해 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특검이 정말 이 먹거리 2개에 그칠 예. 것인지 또 다른 게 나올 것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이봉관 회장의 부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조찬 기도에 갔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설득을 해서 갔다. 목걸이 뇌물에 대한 목걸이에 대한 대가성이다. 이제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역대 대통령들이 흔히 가는 조찬 기도회지만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서 변호사님 이게 그 성립이 됩니까? 사실 결국에는 예컨대 금품을 수수를 하고 또 예. 거기에 대한 청탁으로 이런 기도회 참석을 요청했다라는 부분이 과연 뭐 뇌물죄와 관련해서 성립이 되는지 여부 이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대통령으로서 이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범위 내의 업무인지 혹은 예. 그것과는 조금 별개로 볼 수 있는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좀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선례가 없는 것 같아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뭐 예컨대 그런 부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그 대가로 그 금품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제 공무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여부에 예. 대해서는 좀 따져볼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경철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사위를 지금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발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의 사위죠. 이것이 실제로 또 비서실장이 돼요. 한덕수 전 총리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통령이 세 번인가 얘기를 했고 또 이력서 한 통을 보냈기 때문에 이봉관 회장의 사위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는데 이 부분도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조금 뭔가 석연치 않습니까?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 범죄로 따지면 알선수재죠. 예. 금품을 교부받고 그 금품의 대가로 그 사람이 청탁을 들어준 것이니까 예. 그리고 뭐 알선수재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요건은 특검이 노리는 요건은 그것이죠. 예. 대통령도 알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과 공모하여서 박성근을 총리실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매간매직을 저지른 것 아니냐. 예. 이것이 특검이 지향하는 종착점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우리 최경철 의원도 부인하기 어렵다. 뭐 그렇게 특검이 노리는 이상한 것 일이다. 같은데. 예. 그러나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지금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한테 내가 부탁하였다고 예. 김건희 여사가 말씀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대통령도 금시초문이라고 그 얘기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두 분이 공모하여서 박성근 총리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예. 마침내 그 교부받은 목걸이를 뭐 은닉하고 예. 수익하였다. 뭐 이 범죄는 사실 좀 뇌물 범죄로 성립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로 뭐 그렇게 처벌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특검은 예.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를 입증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구정은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선수재 정도로는 아마 입건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이봉관 회장을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안가로 불러요. 두 번이나 불러서 이거는 전부 이제 이동관 회장이 특검에 나가서 그냥 자수서 그러니까 본인이 누가 캐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적은 자수서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봉관 회장이 대통령이나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대통령의 안가로 가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요. 김건희 여사가 안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 민간인 신분의 김건희 여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법적인 논란인데 문제는 자신의 사이인 박성근 검사를 총리 비서실장으로 청탁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인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말해서 총리가 비서실장을 이봉관 회장의 사위를 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이봉관 회장 사위를 총리 비서실장으로 앉혀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도 대통령이 앉혔단 말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추론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 측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정황들을 따져봤을 예. 때 결국에는 이런 청탁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흘러갔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부탁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실 이런 뭐 공무원과 관련된 그런 범죄 같은 경우에 이런 청탁을 하는 사람의 그런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청탁을 했다라는 사람이 나와서 스스로 자백을 하는 그런 취지의 자수서도 예.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시기도 분명히 따져볼 텐데 이 당시에 실제 청탁이 있었다라고 하는 시기 또 그때 금품이 전달되었다라는 시기 실제로 또 청탁이 현실화된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 서희 회장의 맞사위가 결국에는 이제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된 그 시기, 이 시기가 상당히 근접했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우연하게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라고는 특검에서는 결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고 예. 결국 이런 뭐 시기라든가 혹은 뭐 지금 말씀드린 서희 검사 회장의 그런 진술들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상당히 크게 의심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 알려진 거로는 이 안가에서 왜 김건희 여사가 이봉관 회장을 만났을까? 이제 마음적으로 좀 괴롭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관련된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사위를 총리 비서실장으로 앉히는 문제 등등이 이제 논의가 됐다라고까지는 이제 이봉관 회장의 자수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남편이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게 뭐 목걸이라든지 샤넬 이른바 3종 세트를 주고 자신의 사위의 인사를 청탁하고 이거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뇌물죄가 성립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니까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공무원과 같이 공동 정범이 될 수는 있죠. 남편인 윤 대통령과
뭔가 함께. 모의했다면 네. 인사청탁을 들어줬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목걸이를 주면서 우리 사위에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받고 가서 집에 가서 남편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라든가 이 3종 세트를 주면서 사위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럼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 주지 이렇게 하면 공모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남편이 대통령한테 목걸이 3종 세트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지 그런데 마세요. 예. 문제는 김건희 씨는 진술을 하지 않죠.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공모 관계를 특검이 입증하기는 어렵죠.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알선수재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목걸이는 받았고 비서실장이 됐기 때문에 알선했던 건 맞는 것 같다. 다만 뇌물의 공모는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알선수재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뭐 괜히 안가로 불렀겠습니까? 뭐 여기 성경 얘기를 듣고 싶어서 힘들다라고 해서 2번이나 불렀다는데 저는 이 사위가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잖아요. 아마도 총선을 부탁하기 위해서 서희건설 회장이 만남을 요청하고 불편하니까 안가로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다른 대가성 있는 돈이라든가 뭐 어떤 물건이 주고받았을 수는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 서희건설 회장이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성경 얘기는 분명히 거짓이다. 뭔가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다. 이봉관 회장이 근데 교회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과 관련돼서도 많은 지식과 많은 얘기를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목사님들 많은데 아 목사님 많은데. 굳이 이봉관 회장을 안가로 불렀을 안가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장소잖아요. 예. 굳이 정말 기도를 받고 싶다면 자기 집으로 부를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밀스럽게 할 말이 있었고 그건 이봉관 회장이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건 요청을 했고 그래서 만나준 거니까 결국 사유에 대한 공천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뭔가 뇌물이 있었을 수 예. 있다라고 추정해 봅니다. 최 의원님. 네. 청와대 출입하면서 안가 가보신 적 있어요? 가보진 못했습니다. 거기- 어딘지는 대충 들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대통령실 안가가 왜냐하면 수석들도 그 밖에 안가 비슷한 곳에 가서 사람들 만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그 청와대나 지금 뭐 용산으로 갔습니다만 거기를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들어오려면 뭐 그 수속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려는 사람도 많고 다 기록에 남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많이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안가 비슷한 그런 곳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영부인도 사실 뭐 쓸수 있어요? 공무가 있기 때문에 뭐 명분만 있으면 뭐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저것이 과연 성경 공부하려고 만나는 건 사실 좀 예. 명분에 좀 부족하죠. 그 뭐 다른 명분이 있었겠죠. 아마 그 서류상으로 남겼을 것 같은데 그 서류가 뭐 거짓이 아니었다면 예. 뭐 특검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이고 거짓이라면 저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목걸이를 교부받은 예. 기업인을 안가에서 만난 것은 원론적으로 따지면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예. 그러나 저 추후에 박성근 비서실장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한 것 이외에 더 이상의 뭐 청탁이 없었다면 그것은 예. 큰 문제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박성근 저 실장님하고도 제가 뭐 카톡도 주고받고 이래 봤는데 정치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출마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정무위에서 실제로 총선 출마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쨌든 불발이 된 것만 봐도 그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의 청탁은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뭐 박성근 실장도 더 이상 뭐 거기 가지고 뭐 얘기를 안 한 걸로 봐서 어쨌든 목걸이를 교부받고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일단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 변호사님, 뭐 우리 최 의원께서는 대통령 영부인도 뭐 필요하면 공무가 있다면 충분히 안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가 이용하는 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실 이제 이 안과와 관련해서는 그 관리 혹은 뭐 이제 보안 그런 관련된 지침이 내부적으로는 마련이 돼 있을 거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뭐 법적으로 외부에 드러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진 않을 수가 있는데 뭐 그래도 짐작을 해보자면 사실 어쨌든 영부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아닌 신분이고 또 이런 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일단 그런 관리 지침이라든가 규정에도 맞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우리가 1월 달에 그 경찰에서 이제 안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던 적이 있고 이때 이제 이 경호처에서 그 형사소송법상 110조, 111조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군사상, 뭐 공무상 기밀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예. 반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도 사실 그 실제로 집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만큼 군사상 그리고 기밀상으로 중요한 공간인데 예. 여기에 아무리 영부인이라 하더라도 민간인이라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어떠한 규정을 상상을 한다 예.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규정과 절차에 맞지 않는 그런 사유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 여사가 안가를 사용하는 게 적법하냐 아니냐 뭐 이것은 사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받고 있는 16가지 큰 혐의에 비하면 조그마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국민 정서에서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국민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될 것은 이른바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던 게 이제 2023년 7월이란 말이에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했던 목걸이, 귀걸이, 뭐 브로치가 전부 이 이봉관 회장이 줬던 이른바 샤넬 3종 세트라고 불리는 건데 문제는 2023년 말에서 2024년에 이게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를 왜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논란이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3종 세트니까 3개를 돌려줘야 되는데 2개만 돌려주고 귀걸이를 안 줬어요. 귀걸이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이 의아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이건 또 뭔가. 제 생각에는 귀걸이를 아마도 다른 사람을 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선물해 줬을 수도 있고요. 분실하기에는 분실을 잘 하진 않거든요. 고가의 물품이기 때문에. 이 귀걸이도 한 2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심히 다뤘을 거여서 저는 본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사람 선물했다가 돌려받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돌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전에 사용한 물건 빌려주신 거 잘 사용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냥 말 확실하게 그냥 아니 이거 지금 공직자 재산 신고 미신고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이거 내가 빌린 걸로 하자라고 이제 말을 맞춰야 되는데 좀 격이 안 맞잖아요. 서희건설 회장한테 자기가 그런 진술을 나중에 수사를 대비해서 말 맞추자라고 그래서 그냥 빌려주신 물건 잘 받았습니다라고 돌려주면서 그냥 그렇게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빌려줬다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그때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을 때 지인에게 빌렸다는 말과 일치하잖아요. 진술이. 그렇죠. 이 진술은.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이게 추정인데요. 대통령실에서 그 당시에 이게 지금 목걸이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예. 도대체 어디서 났냐, 미신고한 것이냐, 뇌물 받았냐라고 됐기 때문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든가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좀 확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 제 추정이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돌려주자. 돌려주면서 빌린 거 다시 갖다 준 걸로 하자라는 모종의 어떠한 논리적인 타당성 접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시 마땅한 액세서리가 없었다고 했으니 잠시 빌렸다가 행사가 끝나고 이제 돌려줬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상황을 만들고 싶었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근데 최 의원님 왜 귀걸이는 그러면 왜 안 돌려준 것일까? 정말 어디 잃어버린 건가? 아니면 깜빡한 건가? 미스테리합니다. 그것도. 김건희 여사 속마음에 못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목걸이나 뭐 다른 귀금속에 비해서는 귀걸이가 작지 않습니까? 크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실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돌려주려면 다 돌려줬겠죠. 아니 그러면 빌려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돌려줄 때 그런데 귀걸이는 제가 분실했어요. 제가 전액 배상할게 이런 말을 덧붙였어야죠 그러면. 그건 또 더 구차한 그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예. 그 잊어버린 거는 빼버리고 왜냐하면 그걸 만약에 누구를 다른 사람을 줬다면 이 여파가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 돌려주려고 했는데 이건 뭐 사실 뭐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보면 제가 청소하다 보면 뭐가 이거 굴러다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전부 가짜 같은데 그건 어쨌든 샤넬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집에 굴러다니는 거. 어쨌거나 뭐 양 분실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잘못해서 그 남편이 청소하다가 진공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서 뭐 없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분실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래서 2개밖에 돌려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보기에도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예. 어쨌거나 기업인 회장에게서 저런 귀금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빌렸다 하더라도 빌리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 김건희 여사나 아마 윤 대통령께서도 유감의 표현을 하시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태도라고 봅니다.
서 변호사님, 판사나 이런 재판부는 이 준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부인하는 받은 사람 쪽에서 부인하는 진술을 더 신뢰를 합니까? 사실 뭐 사건들마다 달리 평가를 할 수 예. 있긴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준 사람의 진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준 사람의 진술을 조금 더 신뢰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어떠한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예. 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러한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느냐 이걸 예. 따지게 되는데 사실 뭐 예컨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 중에서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뇌물을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 역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예. 구제하는 이유 그 동기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제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처벌의 위험이 있으니까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신빙성을 따질 때 이런 다른 거짓말을 할 만한 다른 동기가 있는지를 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여자의 진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그 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돌아가는 형국이 김건희 여사에게 좀 불리한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네. 한 가지 변수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거의 식사를 잘 못한다고 해요. 안 그래도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일주일간 입원한 전례도 좀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건강 문제는 또 특검 수사라든지 조사라든지 향후 있게 될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특검에서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건강에 대해서는 큰 변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하더라도 이 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 보이고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건강 상태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제 만약 이 앞으로의 석방 절차 등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예. 이제 구속 영장 구속 적부심과 관련해서 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예컨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건강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조사에 계속해서 소환에 일단 응했다. 이렇게 협조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예. 한편으로는 지금 건강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굳이 구속 상태에서 남은 조사라든가 재판의 진행이 필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가 타당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결국 법원에서도 이 구속 상태를 유지할지 유지하지 않을지에 예. 관련해서 이 상대방 피의자의 혹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분명히 고려하는 대상에 포함시키긴 하기 때문에 이 점이 이제 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좀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예. 됩니다. 혐의나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대단히 불리한 쪽으로 상황은 흘러가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건강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 이게 재판 전략인지 아니면은 뭐 정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른바 건강을 이슈화시키고 있는 분위기인데 실명 위기가 있다라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황반 변성이라는 게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실명 위기에 이르는 병입니다. 더군다나 또 당뇨와 겹쳐 있기 때문에 상태는 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 의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못지않게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명 위기 얘기까지 나왔는데 당뇨 또 황반변성 얘기도 좀 나옵니다. 이게 사실 그대로 방치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긴 한데 우리나라 구치소가 이렇게 이 수감자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질환을 관리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가요? 그렇죠. 이게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구속되고 예. 제가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들어보면 이게 대통령인데도 전혀 차별 없이 그냥 수용 생활을 하고 너무 더워서 사실 여름에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있었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되고 나서 복도에 예. 대형 에어컨을 설치해서 그 바람이 그 재소자 방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럴까 좀 했다는데 그만큼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우리나라 그 구치소나 교도소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예. 열악하고 특히 식사가 당뇨식이 없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너무 짜서 식사를 거의 못 하셨다는데 그러니까 당뇨식이 없으면 당뇨 환자들은 당뇨가 계속 악화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수용 시설이 고문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시설이 아니고 예. 교정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교화시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교정 시설인데 예. 그 너무 힘들게 한다면 교정의 기능이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강이나 그 여러 가지 몸 상태를 굉장히 보는 그런 교정 행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앞에 평등으로 뭐 그런 그 의무를 그 당연히 행사해야 되지만 예. 그러나 건강이 악화된다면 어쨌건 좀 최소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좀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치료나 이런 것을 막거나 그리고 그 치료하면서 이동할 때 수갑을 채우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인권 유린 행태가 아닌가. 교정 당국에서 좀 저런 부분을 좀 국격에 맞게 좀 예. 제대로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잠깐 얘기가 옆으로 새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 뭐 바깥에 있을 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 있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처럼 뭐 당뇨 관리를 뭐 끼니마다 이렇게 음식을 가려가면서 이 수용소 내에서 이 구치소 내에서 식사를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치더라도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좀 뭔가 이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수감자들은 그에 맞게끔 식사라든지 뭔가 처우를 좀 해줄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요? 전직 대통령을 떠나서. 전직 대통령을 떠나서라면 예. 일반 수감자들한테 당뇨식을 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외하고요. 예. 그래서 뭐 처방은 받게 해줍니다. 언제든지 뭐 정말 심각하면 외부 진료도 받게 해주고 약도 주지만 뭐 당뇨식으로 뭐 개인을 위한 음식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건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그건 예.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뇨식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 대통령 시절에는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다고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술이 굉장히 이 당뇨 망막증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탄주를 뭐 20잔, 30잔을 거뜬히 드셨다고 하는데 왜 교도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아프신지 저는 좀 이해가 어렵고 예.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다닐 때 그렇게 당당하게 다녔었는데 지금 갑자기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아프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교도소에 들어간 게 병이 난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인들은 병보석을 통해서 나오고 싶은 것이 정말 나오고 싶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조사도 거부하는 전직 대통령, 진술을 거부하는 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적이겠습니까? 재판부가 만약에 병보석 해준다고 하면 정말 난리가 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본인들이 법치라든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뭐 병보석을 높이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병보석이 될 가능성은 전혀 가장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이 변호인들은 실명위기가 있다, 빨리 치료를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실명할 정도는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제 꾀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SNS에 뭐 약간 그런 거를 이제 풍자한 노래까지 좀 올렸는데 그렇죠. 법무부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가 보죠? 만약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정말 의사가 예.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실명한다라고 하면 외래 진료 더 받게 하고 입원까지도 고려하겠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 의사들이 진료한 바대로는 뭐 실명할 위기는 없다. 지금 예. 약을 잘 먹고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괜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정치적 주장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겠다. 이건 거짓말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발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 노래를 정성호 장관이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다 거짓말이라는 건데 서 변호사님, 그럼 이건 또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실명 위기가 있으니 빨리 가서 뭐 이렇게 구속을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밖에 나가서 원하는 병원에서 적절한 의료 행위 조치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주장처럼 불어 안 돼. 이런 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서울구치소장이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하고 대통령 측 사이에서 구치소 소장이 판단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결국 수용자에 대해서 어떠한 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구치소장의 권한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치소장은 결국에는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따져서 특히나 이런 질병과 관련해서는 이 구체적인 그런 질병이 실제 존재하는지 예. 의료 전문인의 소견이 어떠한지를 보고 실제 이제 외래 진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기반해서 결국 구치소장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성호 장관은 소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잖아요.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잖아요. 바꿔버렸잖아요, 최근에. 그럼 기존에 있었던 서울구치소장이었다라면 뭐 가정하건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원하는 대로 뭐 서울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그러니까 당뇨가 심하다고 하니까 당뇨 환자에게 맞춤형 식사는 아니더라도 뭔가 더 혜택을 줬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해서 바꾼 거다 이런 뜻인가요? 사실 그런 차이도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의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외부 진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런 건강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일각에서의 그런 우려 역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구치소장 역시도 의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예. 결국 이제 관련된 소견서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뭐 누군가는 외래 진료가 일단은 필요하다. 건강 상태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외부 진료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고 다른 수용자들과의 그런 평등한 그런 관계를 고민했을 때 일단은 내부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재량의 영역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현재 뭐 구치소를 관리하고 있는 그 책임자가 누군지에 따라서는 사실 조금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이런 점들도 사실은 뭐 이번 서울구치소장 경질 상황에서도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 일반 수감자들에 비해서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논란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기존에 있는 서울구치소장을 경질한 것 그것도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최 의원님 얘기 먼저 좀 듣고 이승훈 네, 변호사님.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특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실 정치적 수사지 않습니까? 이게 뭐 죄가 있어서 수사를 한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한번 물어보겠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형 생활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굉장히 분노 수사, 분노 수감 이런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흐르는 것은 이해갑니다. 하지만 저것이 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가 예. 얼마나 가혹해질 수 있느냐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자신이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할 것을 감수하고 자기가 조사 안 받겠다는데 예. 굳이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인치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외국에서는 고문이라고까지 예.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좀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것을 좀 보면서 우리가 교정 행정이라든가 그런 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했으면 하는 것이 앞으로의 뭐 누구나 공평한 수사를 받게 될 그런 부분에서 예. 전개되는 게 맞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차별받아 돼서도 안 되지만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최소한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보통 사람과는 다릅니다. 한때 대통령이 됐던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예우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 여인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의 아마 바람일 겁니다. 예. 의료 수감자의 의료 처치행위라든지 또는 뭐 변호인 접견실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치소장의 재량권이 상당하다고 하면 기존 구치소장이 경질됐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 온 이 서울구치소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자신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뜻과 배치되게 마음껏 자신의 재량권을 쓸 수 있을까요? 과연? 좀 부담감은 있겠죠.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제한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접견해도 이걸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접견실이 지금 죄수진들이 쭉 있는 접견실이 있어요. 그러면 방이 쭉 있는데 다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다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재소자들이 하는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별도의 접견실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혀 동선이 겹치지 않게. 그런데 이 접견실을 개별적으로 쓰게 했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독방이 작잖아요. 한 2-3평밖에 안 되잖아요. 에어컨도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근데 접견실은 에어컨도 나오고 평수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걸 본인이 그냥 휴게실처럼 썼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한 특혜 아니냐. 그리고 그 구인영장에도 집행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접견실에서 그냥 휴게실처럼 쓰는 게 너무 특혜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좀 많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강희구 비서실장 있잖아요. 전직 비서실장. 예. 핸드폰을 갖고 구치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핸드폰 가지고 통화를 직접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그거는 이제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것이 확인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구치소 내부에서 구치소장이 경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보를 한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도 구치소장이 경질되지 않았을까. 이게 좀 큰 것 같고요. 이제 의구심은 있는데 예.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윤석열 개인에 대한 애우보다는 대통령이라는 예. 애우는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너무 악용하는 것도 예. 저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지엽적인 문제인데 뭐 오늘 조간신문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윤 전 대통령과 이제 김건희 여사 모두 이제 구속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키우는 반려견들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반려견 당연히 이제 걱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청와대를 떠나면서 이제 두고 왔던 반려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풍산계 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반려견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나요?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좀 나와 있길래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없고 대신 예. 이제 많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구속이 되면서 그렇다면 반려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뤄야 할지 뭐 이런 점이 또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뭐 대통령 경호법상 이렇게 경호의 대상 그런 재산에 해당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예. 이 관리를 뭐 경호처에서 할 수도 경호실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 뭐 입법의 위비라고 해야 할지 사실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뭐 경호법상의 대상이 되는지 경호의 대상으로서 이런 관리가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지금 나오는 언론에 의한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또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뭐 그 지인이 뭐 관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 따지자면은 사실 큰 쟁점은 아닐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 뭐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워낙 또 예외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조금 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 국가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수감자들의 인권 문제, 또 이제 수감자가 키우던 반려견들의 뭐라 합니까? 동물권입니까? 생명권입니까? 동물복지. 예, 동물복지.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나하나 다 관심을 갖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반려견 얘기를 조금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반려견이 아니라 이제 자식들이 있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아직 이제 성년이 이제 어른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부부를 동시 구속하는 거는 굉장히 재판부가 고심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꽤 있긴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이제 공범으로 예. 그 수사가 진행될 때 그래서 뭐 이제 만약 미성년의 그런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부 중에서 더 죄질이 나쁘거나 혹은 책임이 큰 쪽을 한 명만 이제 구속을 하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공범으로 얽혀 있는 그 범죄 혐의 사실이 너무나도 중대할 경우에는 예.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다 구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남아 있는 미성년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청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 혹은 위탁 시설에서 이제 관리를 받고 또 보육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서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부부가 공범일 경우에 그러니까 둘을 동시에 구속시켜야 되는데 이제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으면 한 명만 구속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공범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아까 이제 뇌물죄 얘기를 잠깐 해주셨었는데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12.3 개헌과 관련해서 이제 정신적 피해
소송을 했고 법원 1심 법원이 10만 원씩 주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계엄의 공범 아니냐, 공동정범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또 소송을 낸단 말이에요. 뇌물을 받아서 목걸이를 받아서 남편에게 뭐 비서실장을 누구를 임명시키게 하고 국가 조창 기도에 가게 하고 뭔가 사업상 혜택을 줬다라면 이제 공동정범이 되는데 김건희 여사도 12.3 계엄까지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관여를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청구야 이제 원고들 측에서 이런 점이 의심이 되니 따라서 김건희 씨 역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내란의 공범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제 예상을 해보자면 결국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김건희 씨가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드러난 다른 의혹들은 개인적인 그런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그런 정신적 피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기는 상당히 힘들고 결국에는 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한 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공모를 했다든가 혹은 어떤 역할을 분담을 했다라는 점까지도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는 국무위원이 아니고 또 군경 관계자의 그런 역할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런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물론 뭐 앞으로 특검이 조사를 또 어떻게 해 나가고 어떤 내용들이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튼 이제 전 국민이 그 법 전문가가 되겠어요 이러다가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문제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서정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당사에서는 이제 김문수 전당대회 후보를 비롯해서 여러 국회의원들, 당원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사를 좀 지키고 있는데 그 모습부터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님의 후보님은 언제까지 좀 농성을 이어가실 계획이신가요? 특검이 우리 당원 명부 500만 명의 명부를 압수수색을 중단할 때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저게 화면이 이제 김문수 TV 유튜브에서 이제 찍은 화면이라 약간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좀 코믹스럽게 희화해서 이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굉장히 비상 상황이었죠. 전 당원들 다 관내에 있어라, 의원회관 주변에 있어라. 이제 이런 명령이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위기감이 큰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저런 농성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김문수 후보가 뭐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속옷을 입고 있다든가 저렇게 되면 조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했던 모든 행위가 뭐 희화화되고 그리고 폄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또 야당은 또 여당은 좀 굉장히 공세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도는 사실 명분은 그거죠. 지금 당사를 지키겠다. 그것인데 뭐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것이 득표 행위라고 보면 되는데 저것도 결국에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많은 득표를 한번 당원들에게 호소해서 올려보겠다는 그런 전술로 보이는데 어찌됐건 저런 뭐 체조를 하고 저런 부분은 필요 없는 동작이 아닌가. 그냥 가부좌 하고 계시는 부분만 보여도 괜찮은데 저런 것이 나와서 오히려 여당으로부터 역공을 당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 부분 조금 앞으로도 계속 한 며칠은 더 하실 것 같은데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모습 얘기를 먼저 할 게 아니라 특검이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 또 그거를 막는 국민의힘 의원과 당원들, 통일교 교원 명부 12만 명과 이 국민의힘 당원 500만 명을 비교해서 정말 앞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뭔가 청탁이 오가고 정말 통일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가 국민의힘 뭐 전당대회든 후보 선출에 깊게 관여했는가.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좀 먼저 다뤘어야 되는데 너무 희화된 모습을 먼저 다룬 것 같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하는 게 정당하다 보십니까? 오늘 두 번째 뭐 시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근데 있는데.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죠. 통일교가 만약에 돈 당비를 대납하면서 교인들을 당원에 가입시켜주고 이 교인들이 통일교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그럼 헌법상의 정교 분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일교가 부탁하는 청탁들, 어떤 방송사를 인수하거나 뭐 캄보디아 ODA를 비용을 늘려준다거나 뭐 통일교를 국교화시켜주라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받아들여 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통일교가 뇌물 줬으니까 이거 알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당연히 이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정당법 위반이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여러 가지 범죄가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칫 잘못하면 정당의 민주주의라든가 정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특검이 저번에 나갔을 때 이 압수수색이 성공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뭐 실패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또 나가서 실패하면 오히려 특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정당한 것처럼 이 특검을 막아서고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그래서 강성 지지자들이 김문수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어주는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나가서 꼭 성공해야 되고 나가서 실패했으면 다시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성공할지 실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이제 예전에 그 통합진보당 이제 정당 해산 전에 검찰 특검이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뭐 성역이 없다. 검찰 수사에 다 응해야 된다. 그 정당도 마찬가지다. 그런 논평을 냈던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이번에는 결사항전으로 이걸 막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때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통진당은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그러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정당 해산이 마땅하다. 그렇게 그 법원도 판결을 했죠. 그리고 그걸 정당 해산이 됐고 이게 정당 해산이라는 게 그 선진국 중에는 독일하고 뭐 우리가 좀 갖고 있는데 독일은 나치라는 정당의 아픈 기억 때문에 그런 정당 해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정당 해산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 대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정당에 대해서는 해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이번에 국민의힘이 과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쳤는가? 아까 우리 이승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정도 위반했는 걸로 특검에서 지금 유추하고 있는데 근데 그 보호적 법익을 위해서 정당이라는 국민적 기관을 국민이 동의한 기관을 이렇게까지 압수까지 해야 하는가? 이게 민주당 지난번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때문에 압수수색 한번 했었죠. 그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하고 계셨는데 이건 뭐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다. 뭐 말씀하시면서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그만큼 정당으로서는 정당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당의 뭐 존립을 위해하는 그러한 조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 그 보호적 법익을 위해서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그 보호한 그것을 위해서 정당을 이렇게까지 뭐 이재명 당시 대표의 말을 빌리면 유린할 것까지 있겠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게 사실 저도 검찰 경찰 수사 많이 많이 지켜봤습니다만 이들이 수사를 할 때 교회나 정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을 굉장히 좀 조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검이 굉장히 조심성이 없다. 저는 이번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 좀 절제와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반론? 뭐 당연히 뭐 국민의힘이 너무 민주주의를 잘 지키지 않아요. 통진당과 비교해 보면요, 통진당은 내란 예비 음모로 당이 해체됐습니다. 5석의 국회의원 의석을 잃었어요. 예비 음모로. 근데 국민의힘은 내란 죄를 범한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근데 107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의석이 많다는 거 외에는 실은 통진당과 비교해 보면
정당 해산돼야 될 사유가 훨씬 많은 정당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이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자유민주화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이걸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정당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서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 뒤어서 이제 친윤계의 지지를 받는 장동혁 후보가 뒤따르고 있다 이제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간의 이 신경정도 좀 대단한데 잠깐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저로서는 유튜버들이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고 있을 건데, 네. 뭐 광화문에서 싸울 때나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그저 몇 마디 말에 그 혓바닥에 놀아나는 이런 판단은 옳지 않다. 행이 중요하고 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오랜 기간의 역사적인 검증, 이 김문수를 능가할 사람이 누군지 묻고 싶습니다. 예, 최 의원님. 네. 뭐 김문수 후보가 속옷 차림에 뭐 이렇게 노익장을 과시하는 듯한 뭐 체조 쇼 뭐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당대표로 선출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게 장동혁 후보 뒤에 전한길 씨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아까 한 시쯤 장동혁 후보 만났는데 표정이 아주 밝아요. 그러니까 이 들어보니까 저분이 표정이 어두웠던 적은 없어요. 어쨌든 요즘 표정이 굉장히 밝던데 예.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해요. 그 1등은 맞는데 굉장히 장동혁 후보가 많이 쫓아왔다. 거의 뭐 붙을 정도로 많이 쫓아왔다. 요거는 이제 최 의원님이 장동혁 후보한테 들은 아니요, 얘기입니다. 아니요. 저 김문수 후보 측으로부터도 들은 들은 얘기군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많이 앞섰는데 많이 따라왔다. 이 부분은 두 후보 캠프가 인정하는 것 같고 예. 그러나 뒤집었느냐 뒤집지 못했느냐 이 부분은 엇갈려요. 그 장동혁 후보 측에서는 이미 당원들에서는 뒤집었다. 근데 지난번에는 5대 5였는데 민심 대 당심이 이번에는 8대 2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에서 뒤집으면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아직도 당심은 우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가 명분은 좀 당사에서 저렇게 예. 연장동생 하시는 게 좀 당사를 지키기 위함이라 하지만 어쨌거나 그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득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김문수 후보는 쫓기는 게 조금 초조한 모습이다. 그러나 장동혁 후보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쫓아가고 있어서 지금 박빙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결선 투표까지 가기 때문에 예. 결선 투표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장동혁 후보는 이번에 결선 투표 안 간다. 1차에서 이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게 결판이 그렇게 나겠느냐? 저는 예. 결선 투표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안철수 그리고 조경태 이 예. 표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지금 관건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장동혁 후보로 갈 것이냐, 김문수 후보로 갈 것이냐 여기서 예. 그들의 표가 어느 쪽으로 붙느냐가 아마 결선 투표에서 승리자가 누구냐 이걸 결정할 것 같습니다. 찬탄파 후보들의 후보 단일화 문제는 제가 잠시 뒤에 좀 더 여쭤보고 그 전에 전한길 씨, 그러니까 당원이에요. 경고 처분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당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요. 당원이 내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걸 밝히는 건 너무 뭐 그걸 문제 삼을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전한길 씨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지지에 따라서 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지지가 이렇게 크게 요동친다면 이거는 괜찮은 건가? 국민의힘 미래를 위해서도 괜찮은 건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봄직해요. 그래서 극우 정당으로 가는 거잖아요. 정광훈 씨에 의해서 따라다니고 전한길 씨에 의해서 따라다니고 뭐 통일교에 의해서 따라다닌다고 치죠. 예. 왜 따라다니겠습니까? 전당대회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들이 입당원서를 그냥 막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합법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대준다거나 이런 방식도 있는 것이고요. 뭐 가정입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전한길 씨한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면접 보러 간다라고 하잖아요. 예. 안 간다라고 했다가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한길 씨가 본인 입으로 내가 한 10만 명을 모집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국민의힘의 전 당원은 80만 명 정도 되는데 투표율은 한 50%니까 한 40명만 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극우적인 강성들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럼 전환길이 정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10만 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상당한 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도층과는 멀어지고 당심 80%에 치중한다는 예.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고 봅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이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탄핵 찬성파들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후보 단일화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혁신 단일화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말씀 없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실지 혹시 단일화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철수 후보께서도 제가 제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룰을 다 우리 안 후보님께서 정하셔도 좋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항상 그 면접원 여론조사보다 5에서 많으면 10% 더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제가 공동 2등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2등으로 어쩌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선 투표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최 의원님, 네. 자 탄핵 찬성파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에게 지금 이 찬성파인 두 후보가 밀리고 있어요. 역전이 가능한가 후보 단일화하면? 저는 제가 듣기로는 좀 지지율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합쳐도 이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이 두 분이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누구를 단일화 할 것인가. 예. 이게 합의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도 어렵고 단일화 한다고 한들 예. 뭐 승부를 뒤집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가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까지 나서서 독려를 해도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김이 크게 당원들에게는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나오지 못한 이유도 이게 당원들이 지금 정청래 대표로 정점으로 똘똘 뭉친 예. 민주당을 바라볼 때 그냥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좀 생각이 강성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 부분은 그 한동훈 대표 마음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범여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국 전 대표 얘기도 좀 해봐야 되고 대통령 지지율 얘기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조국 전 대표가 풀려난 이후에 첫 공식 행사로 국립 현충을 참배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셔서 3번 분양하시고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바로 예산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내년 그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 저는 뭐 마음 같아서는 0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실적 힘관계를 생각했을 때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 세력수를 반 이상 줄여야 된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윤석열이 없다고 우리나라가 천국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를 어떤 사회 경제적 개혁을 할 것인가 관련해서 저희의 효능 역할이 있을 것이라 보고. 예, 오늘 뭐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정 주관하에 이제 DJ 추모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하지는 않고 이제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조국 전 대표가 글쎄요,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정치 재개 일정을 발표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자숙해야 되는 건가? 과거에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근데 정치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굉장히 빨라졌어요. 구속됐다 나왔으니까 바로 정계에 복귀하는 것, 이게 이제 트렌드인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 일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호남을 좀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 조국 혁신당을 이끌 만한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고 또 특히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예. 이건 과거 정의당 등이 자신의 정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좀 견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조국 혁신당은 지민비조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가라. 우리는 비례해서 움직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국민의힘을 강하게 때리는 것. 예. 이게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 지형의 파이를 키워온다고 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을 때리고
그리고 민주당은 당연히 어떤 자신의 파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견제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서 다음 지방선거 때 전략도 민주당과 좀 연대해서 함께 가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청 시대라고 이게 정청래 후보 견제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뭐 정청래 당대표를 견제할 만한 그런 시기도 아니고 그러할 만한 힘이 있는 시기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과 잘 연대하면서 국민의힘을 강하게 때리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이라든지 또 양곡관리법이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뭐 상법 두 번째 제2상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도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꾸 밀어붙이는 것, 또 조국 전 장관 지금 그 석방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시킨 것,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죠? 이게 뭐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죠. 국회를 우리가 혼자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인데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뭐 2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것은 뭐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잘 못하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 하늘에는 지금 태양이 뭐 2개, 3개 막 뜨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대통령 한 분밖에 안 계셔야 되는데 임기 초반에는 지금 뭐 정청래 태양도 뜨고 조국 태양까지 뜨고 이러니까 하늘에 뭐 태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국민들이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눈이 부시다. 그래서 정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지지율로 투영되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초반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뒷걸음질 치는 걸 보면 이건 결국에는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책임이 더 크다. 저는 민주당 좀 알겠습니다.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법안들은 물론 지지층에서는 열광하겠습니다만은 반대 여론도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조금 신중하게 천천히 여론을 더 수렴해서 할 수는 없어요? 저도 항상 뭐 개혁이라고 하지만 그 개혁이라는 게 효과로 나타나야 하잖아요. 지금 개혁을 신속하게 하면 강성 지지자들은 좋아할 겁니다. 예. 근데 그 개혁의 효과가 정말 좋다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박수 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개혁의 효과가 나쁘게 나타나고 한다면 그건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권을 내주게 되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면서도 지금은 좀 신속에 더 방점을 준 것 같으니까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방송법 개혁이 지금 당장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반대로 해석하면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민주당이 권한을 내어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한번 효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좀 여러 경로로 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건 사회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임지혜 변호사 나오셨는데 먼저 영상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West Side. 근데 우리 인터뷰 좀 합시다. 하기 싫다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네가 뭔데 판단을 하냐고 지금. 니네들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돌아보면 뭐 그렇게 손해본 게 있을까 싶어.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다. 그냥 이렇게 끝내기에는 아직 못다한 꿈과 열정이 식지 않아서. 꿈꾸는 것이 포기가 안 된다. 인생은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그러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유승준 씨도 참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유튜브에서 나왔나요? 맞습니다. 유승준 씨가 4년 만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활동 재개,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유승준 씨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삶의 작은 부분까지 소통을 하고자 한다라면서 자신이 미국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 그런 일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앞서서 영상을 보셨지만 영화관 같은 공간에서 좀 관계자로 추정되는 듯한 인물과 뭔가를 의논하는 그런 장면도 보였습니다.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방송인으로서의 꿈을 버리지 못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4년 만에 이 시점에 8.15 이 특사가 끝난 이 시점에 이분이 다시 업로드를 했을까요? 일단 얼마 전에 팬들이 사면 요청을 했던 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와도 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승준 씨는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느냐. 당신들은 살면서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병역 기피 문제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굉장히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변호사님. 본인이 사면 요청하지 않은 건 맞잖아요. 그렇죠? 팬들이 한 건데 그게 오히려 더 기분 나쁘다 이런 뜻인가요? 사실 또다시 좀 논란거리가 생성이 되면서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또 본인이 언급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제 SNS를 통해서 이 사면 요청이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관여한 그런 사실도 없는데 다시 한번 국내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자체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입국 절차, 이 입국이 거부되는 부분, 비자 발급이 나오지 않는 부분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결국 어떤 형식적인 하자를 근거로 해서 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준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다시금 어떤 재량권을 행사해서 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판단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당분간은 좀 입국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승준 씨 팬들이 글쎄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아직도 열성적으로 유승준 씨의 이 국내 복귀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유승준 씨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댄스 가수였습니다. 당시에 뭐 대단했죠. 그럼요. 90년대를 정말 주름 잡았던 댄스 가수임은 분명한데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해오지 못하면서 팬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다시금 유승준 씨 모습을 한국에서 보고 싶다라는 팬들의 목소리도 있고요. 예. 여전히 이 병역과 관련된 부분 문제가 정말 심각한 부분이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비자 발급을 해주고 어떤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역시 팽팽하기 때문에 유승준 씨 소식이 등장할 때마다 좀 격렬한 토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승준 씨, 그러니까 미국 이름 스티브 유, 미국 국적이니까 스티브 유라고 불러야 돼. 이제 자꾸 우리가 유승준 하니까 이 한국 국적인 걸로 좀 잘못 알고 계신데 이 스티브 유가 뭐 미국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삶이 불안정하거나 안 좋게 지내고 있으면 뭐 좀 동정심이라도 생길 텐데 자녀도 많이 낳고 잘 살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승준 씨가 아들 둘에 쌍둥이 딸을 둔 네 아이의 아버지거든요. 오, 부럽습니다. 네. 일단 영상을 보면 유승준 씨가 아들의 근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들이 뭐 말리부 비치에서 서핑을 하고 밤에는 공연을 한다 이런 근황을 전하기도 했고 딸들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닮았더라고요. 그런 딸들의 모습도 좀 공개를 하긴 했는데 사실 유승준 씨가 그동안 SNS를 통해서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계속 표명을 해왔거든요. 근데 일각에선 유승준 씨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데 자녀들의 얼굴이나 사생활을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인과의 그 러브 스토리도 좀 유명합니까? 그렇죠. 이제 부인과 워낙 오랜 기간 연애를 하기도 했고요. 중학교 동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승준 씨가 이제 힘든 시기를 거칠 때도 한결같이 함께해준 부인에 대한 사랑을 또 드러내기도 했고요. 미국에서 다복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SNS에 공개하면서 가족이 역시 최고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이 가정생활만큼은 평온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더라도 제법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어 보이고 오히려 부럽고 자녀도 많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스티브 유로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끌기예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 보이고요. 뭐예요? 네, 뭐 수익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2021년에 유승준 씨와 관련한 유승준 병역 방지법 이런 것들이 발의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유승준 씨가 이거에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어요. 조회수도 많이 나왔었고 구독자 수도 뭐 2만 명에서 갑자기 6만 명으로 뛸 정도로 이때 이런 식의 영상들을 올리면서 유승준 씨가 영상 한 편당 150만 원에서 뭐 4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런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는 유튜브 이제 시청자분들, 우리 국민은 유승준 씨의 입국을 원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영상은 보고 싶어하면서 유승준 씨를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꼴인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SNS나 이런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유승준 씨, 스티브 유가 워낙 유명인이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좀 위험한 질문 드려도 돼요? 임 변호사님? 어떤 질문이실지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준 씨 팬들로부터 공격당할 수도 있는데 아니 지금 이제 국정 문제로 해놔서 이 병역 의무를 기피해가지고 가서 안 돌아왔잖아요. 외국으로 나가는 거를 이제 병무당국이 허용을 해줬는데 그럼 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을 허용해 주는 게 세월이 이만큼 흘렀으니까 고통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거를 입국을 이제 허용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병역 기피를 우리가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끝까지 이 법을 유지해주고 이 스티브 유의 입국을 불허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스티브 유,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자유롭게 활동을 하려면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누군가 입국을 막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비자 발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특히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지금 단순히 콘서트를 위해서 출국한다고 해서 도장을 받고 출국을 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미국 국적을 취득을 해서 온 이 상황, 이 일련의 과정이 결국 고의적으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함이었다는 부분, 이 사실관계는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이 병역 문제라는 것이 국내에서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자를 발급해주는 입장에서는 발급하는 것이 어떤 국내의 질서를 오히려 혼란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감안되어 있는 결정이라 보여집니다. 너네는 다 약속 지키고 사냐? 뭐 저도 약속 가끔 깨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는데 너는 그러면 약속 다 지키고 사냐? 왜 나한테만 자꾸 약속 지키라고 하냐? 누리꾼들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뭐 응원한다, 여전히 멋있다 이런 응원식의 반응도 일부 존재는 합니다. 일부죠? 네, 일부 존재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앵커님의 반응처럼 국방은 의무지 이게 약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 여론이 훨씬 많은데요. 그러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노출은 왜 시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적인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승준 씨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일상을 공개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대중의 여론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이제 최근에 이 피습 후유증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그 모습 보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가 8일 만이잖아요. 8일 동안 좀 충분히 회복을 하신 거예요? 저 아직 말끔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지금 완전히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병원에서도 치료 너무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잘 낫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았죠, 당시에? 맞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머리와 관련된 그러면 수술을 받은 건가요? 맞습니다. 저 사건 이후에 이명과 어지럼증을 호소를 했는데 병원에서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대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뇌 안쪽 뼈 일부가 파손됐다. 이제 이런 진단을 받았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머리 뼈를 여는 수술, 개도술을 이달 초에 받고서 지금은 자택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당시에도 상당히 좀 끔찍했고 또 이 당시에 이재명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테러도 좀 있었고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사건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가장 충격적이었던 지점은요. 가해자, 그러니까 피고인이 중학생이었습니다.
만 15세였는데 그러니까 범죄 소년이라고 하죠. 예. 만 14세 미만이라면 이제 촉법 소년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와 관련해서 15세 학생이 이런 끔찍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심 선고가 되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예. 심신 미약 부분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신 상실을 주장했었지만 지금 이 범행의 과정을 보자면 배현진 의원이 방문하고 있는 이 미용실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맞냐고 이 본인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자면 예. 완전히 변별력이 없는 상태 심신 상실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고요. 이런 정황들이 가미가 되어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만 14세 뭐 법적으로는 미성년 민법상으로는 이제 아니지만 이게 다시 굉장히 저희들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충격적이었죠. 이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일 만한 그런 사정들이 존재했거든요. 흉기를 사전에 갖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맞는지를 예. 확인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자면 중학생이 벌일 수 있는 일인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안이었습니다. 예. 뭐 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테러 행위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자주 있어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았을 때 흉기 피습을 당했잖아요. 이때 한 60대 남성이 지지자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사인을 요청하면서 접근을 했고 흉기를 휘두르면서 결국 이 대표가 목에 자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라면서 한 목소리로 이 사건 규탄한 바 있습니다. 이게 임 변호사님,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정치인에 대한 혐오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정치라는 부분이 워낙 예스 아니면 노, 좀 극단으로 가는 양극화돼 경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부 인터넷 언론이라든가 자극적인 기사에 노출되면서 온전한 판단이 어려운 특히 미성년자들도 이렇게 좀 흑백 논리에 빠져서 이런 극단적인 성향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등장했습니다. 예. 우리 정치 양극화가 참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